780조 원입니다. 미국이 하루 만에 날린 돈이죠. 웃긴 건 그 돈을 날린 나라가 중국도 러시아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트럼프가 한국산 반도체에 100% 관세를 때렸습니다. 한국을 굴복시키려는 시도였죠. 세계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무릎 꿇을 거라고요. 미국 참모들은 웃었습니다. 이틀이면 끝난다고요? 그런데 72시간 만에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챗GPT가 멈춰 덤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블랙아웃 됐죠. 실리콘밸리가 공황에 빠졌습니다. 엔비디아 CEO가 심야에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삼성이 숨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가격을 30% 올렸죠. 그런데도 전 세계가 줄을 섰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초강대국은 미국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0명이 넘는 참모들이 숨소리조차 죽인 채 대통령을 바라봤죠. 마치 칼끝으로 상대를 고르는 듯한 대통령의 손가락은 펼쳐진 세계 지도 위 오른편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멈춰선 곧 대한민국, 한국을 막아야 해.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진싸움을 시작하려 한다는 걸요. 저는 빅터 크로우, 전 국방성 첨단기술국 전략자문관입니다. 30년 동안 미국의 기술 전략을 설계해 온 사람이죠. 무기 개발부터 공급망, 재편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은 정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확신할 수 있었죠. 이 결정은 재앙이 될 거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도에서 손을 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들 들었지? 한국산 반도체에 100% 관세를 때린다. 내일 오전 10시에 발표할 거야. 무역대표부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하 현명하신 결정입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압박하면 항상 굴복했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늘 그랬죠. 재무부 차관이 거들었습니다. 관세 협상 때마다 결국 우리 말을 들었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을 겁니다. 저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좋아, 내일 보자고? 트럼프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죠. 참모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도야 문제 없죠. 삼성이 뭐 어쩌겠어요.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순 없잖아요. 저번에도 자동차 관세 때렸을 때 결국 협상 테이블에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감에 가득 찬 얼굴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2025년 9월 12일 오전 10시 백악관 브리핑룸이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트럼프가 단상에 섰죠. 오늘부터 한국산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합니다. 미국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결정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이었습니다. 손이 일제히 올라갔죠. 카카,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데 미국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트럼프가 손을 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국은 우리 없이 못 삽니다. 곧 협상 요청이 올 겁니다. 저는 모니터로 생중계를 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완전히 오판하고 있었거든요. 발표가 나가자마자 월가가 폭발했습니다. 나스닥이 개장 30분 만에 4.7% 폭락했죠. 엔비디아 주가는 순식간에 11% 급락했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도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거래량이 평소의 3배를 넘었습니다. 시장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었죠. 이건 자살골이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증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장 초반 3% 떨어졌다가 정오가 되자 오히려 플러스로 돌아섰죠. 코스피 지수는 단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마치 모든 게 계획된 것처럼 침착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뭔가 크게 놓쳤다고요. 오후 2시 삼성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급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2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2줄이 전 세계를 흔들었죠. 실리콘밸리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제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죠. 예, 동료들이었습니다. 예, 빅터, 이거 진짜야? 삼성이 정말 준비되어 있다고 우리 회사 최고 경영자가 지금 난리 났어. 고대 역폭 메모리 확보가 안 된대. 엔비디아에서 긴급 회의 소집했어. 당장 내일부터 생산 차질이 예상된다는데 저는 즉시 조사팀을 가동시켰습니다. 3시간 후 보고서가 올라왔죠. 그 내용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선을 해줬습니다. 삼성은 지난 6개월 동안 비밀리에 공급망을 완전히 재편했습니다. 미국 의존도를 14%까지 낮췄죠. 장비는 네덜란드 ASML과 일본 도쿄 일렉트론에서, 소재는 독일과 대만에서 확보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을 거치지 않는 물류 루트까지 완성해 놨다군요. 이건 단순한 대비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준비였죠. 도대체 언제부터 이걸 준비한 겁니까? 제가 물었을 때 정보국 국장이 답했습니다. 트럼프 당선 직후부터입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실리콘밸리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픈AI가 챗GPTU 훈련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공급 부족 때문이었죠. 인공지능 업계 최고 경영자들이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이건 재앙이야. 삼성 없이는 우리 프로젝트가 전부 멈춰. 한 최고 경영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장 백악관에 압박해야 해. 이 관세는 철회되어야 해. 우리 회사는 이미 재고가 바닥났어. 한 달도 못 버틴다고. 엔비디아는 어때? 너희도 마찬가지지? 우리도 똑같아. H-뱅거울 생산을 27% 감축하기로 했어. 어쩔 수가 없어. 저는 그 대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미국 최고의 기술 기업들이 한국 앞에서 무릎 꿇고 있었죠. 그날 한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삼성 없이는 인공지능도 없습니다. 그 문장이 인터넷을 뒤덮었습니다.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죠. 대부분 트럼프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관세보다 더 무서운 건 한국의 침묵이었다는 걸요.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준비된 대응을 실행했을 뿐이죠. 그런데 그 침묵이 전 세계를 멈춰 세웠습니다. 평택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산 라인은 24시간 돌아갔고 직원들은 침착하게 일했죠. 언론이 공장 앞에 몰려들었지만 삼성은 어떤 코멘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칩을 만들어냈죠. 그 모습이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다고요. 그들은 약속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초강 대국이었죠. 기술로 세상을 지배하는 새로운 형태의 제국이었습니다. 미국이 쏜 총알은 한국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걸 이미 알고 있었죠.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요.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힘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더 이상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이 있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의 시험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시험에서 낙제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세상이 멈췄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인공지능이 멈췄죠. 9월 14일 오전 7시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국방부 정보국장이었죠. 빅터, 큰일 났어. 오픈AI가 방금 발표했어. 저는 뉴스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오픈AI 최고 경영자의 성명이 떠 있었죠. 챗GPT 지구 훈련을 무기한 중단합니다. 그 한 줄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HBM4E 공급 부족이었죠. 삼성이 미국 향출하를 멈추자 인공지능 개발의 심장이 멈춰버린 겁니다. 저는 즉시 실리콘밸리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옛 동료들에게 상황을 물었죠. 답은 하나같이 참담했습니다. 지금 난리야 빅터. 엔비디아가 H710 생산을 30% 가까이 줄인대. 구글도 마찬가지야.
데이터 센터 확장 계획이 전부 중단됐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 증설을 포기했어. 칩이 없으니 어쩔 수가 없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었거든요. 오전 9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구글이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제미나이 신규 기능 개발을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죠. 메타도 뒤따랐습니다. 라마 3 업데이트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AI 관련 신규 서비스 출시를 잠정 중단합니다. 저는 상황실 모니터를 보면서 전율했습니다. 도미노였죠. 오픈 AI가 넘어지자 실리콘밸리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엔비디아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단상에 섰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현재 H17 생산량이 27% 감소했습니다. HBM 머리 공급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대체 공급처는 없습니까? 최고 경영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의 63%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체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협상이 필요합니다. 정부 차원에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국 최고의 기술 기업이 백기를 든 거였죠. 오후 1시 백악관에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글로벌 AI 트래픽이 하루 만에 14% 급감했다는 내용이었죠. 챗GPT, 제미나이, 코파일럿 모두 응답 속도가 30% 이상 느려졌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가는 GPU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HBM 없이는 연산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정보국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단순히 생산 지연이 아니라 인프라 전체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오후 2시 삼성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숨을 죽였습니다. 삼성의 성명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글로벌 수요 증가와 생산 일정 재조정으로 인해 DRAM과 HBM 제품의 공급 스케줄에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가격은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공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요. 저는 즉시 조달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삼성 쪽 반응이 어때? 최악입니다. 신규 주문은 전부 검토 중이래요. 언제 답 줄 수 있는지도 모르겠대요. 증량 요청은 거절됐습니다. 생산 능력 한계라고 하던데 이상한 건 담당자가 말을 멈췄습니다. 중국 쪽 주문은 바로 승인됐대요. 대만도 일본도 다 정상이래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의미는 명확했죠. 생산 지연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오후 3시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삼성의 대규모 주문을 넣었죠. 가격이 30% 올랐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대만도, 인도도, 베트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나중엔 구할 수도 없어. 각국 구매 담당자들의 판단이었습니다. 블룸버그가 헤드라인을 띄웠습니다. 아시아 기업들, 삼성 메모리 확보 경쟁. 기사는 흥미로운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주문만 검토 중 상태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교묘했습니다. 삼성은 공급 중단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생산 일정을 조정한다고 했을 뿐이죠.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미국 기업들만 HBM을 확보할 수 없었죠. 오후 4시 월가가 또 흔들렸습니다. 나스닥이 추가로 3.3%에 폭락했습니다. 이틀 연속이었죠. 투자자들은 상황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이건 생산 지연이 아니야. 경제 제재야. 한 펀드 매니저가 CNBC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삼성이 공식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메시지는 분명해. 관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미국은 뒤로 밀린다는 거지. 애플 주가가 8% 떨어졌습니다. 아이폰 생산에 차질이 예상됐거든요. 델과 HP도 급락했습니다. 저는 재무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야?
오늘만 500조 원 추가 증발입니다. 누적으로는 1조 3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1조 3천억이었습니다. 오후 5시 CNN이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서울발 AI 블랙아웃. 화면에는 평택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이 나왔습니다. 거대한 공장 건물,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HBM 칩들, 해설자가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칩 하나하나가 인류 문명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기업들은 이 칩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공장 외벽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진화 시간 돌아가는 생산 라인 쉬지 않고 작동하는 기계들. 생산은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품들이 미국으로 오지 않고 있었죠. 저는 화면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인류의 두뇌는 서울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저녁 6시 저는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일하는 친구였죠. 상황이 어때? 최악이야, 빅터. 우리 회사 주가가 사흘 만에 23% 떨어졌어. 고객들이 주문을 취소하고 있어. 삼성 쪽 반응은 생산 일정 검토 중이래. 언제 답을 줄 수 있는지도 모르겠대. 근데 웃긴 건 그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중국이랑 대만 고객들한테는 바로 답 줬대. 우리만 검토 중이야.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지? 당연하지. 우리가 찍혔다는 거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불빛들이 보였죠. 하지만 그 빛들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9월 17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AI의 산소 공급국 한국.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죠. 한국이 숨을 멈추자 세계가 질식하고 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전율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었거든요. 한국은 AI 시대의 산소였습니다. 없으면 모두가 죽는 거죠. 기사는 계속됐습니다. 전 세계 GPU의 70%가 한국산 HBM을 사용한다는 통계가 나왔죠. 챗GPT도, 제미나이도, 클로드도 모두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만든 메모리로 작동했습니다. 여론이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 트럼프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죠. 대통령이 스스로 AI 산업을 멈췄다. 한국을 때린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때렸다. 이건 무역전쟁이 아니라 자살이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상원의원 5명이 공개적으로 관세 철회를 요구했죠. 하원에서는 청문회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백악관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불과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날 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비밀리에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공식 일정은 없었죠. 하지만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삼성을 설득하러 가는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다고요. 승자는 한국이었고 우리는 패자였습니다. AI는 멈췄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삼성이었습니다. 그들의 코드가 멈춘 건 한국이 멈췄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은 이제 알았습니다. 미래의 열쇠를 준 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열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요. 9월 18일 미국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먼저 움직였죠. 아침 7시 제 이메일함에 긴급 메일이 떨어졌습니다. 구글 최고 경영자가 보낸 공개 서한이었죠. 수신자 목록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백악관 전체 참모진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반도체 관세 정책은 미국의 기술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첫 문장부터 직격탄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읽어내려갔죠. 우리는 즉각적인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이 정책은 미국 기술 산업 전체의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서명란을 보는 순간 저는 경악했습니다. 30개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이름을 올렸다군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테슬라까지 미국 기술 산업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반란이었죠. 저는 즉시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복도가 술렁이고 있었죠. 참모들이 모여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봤어?
실리콘밸리가 완전히 돌아섰어. 3위불개 기업이라니. 이건 역사상 처음이야. 저는 대통령 집무실이라 회의실로 갔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트럼프였습니다. 저들이 뭘 한다고 나한테 이래. 문이 열리고 무역대표부 국장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됐어? 최악이야. 대통령께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시겠대. 뭐라고 하시던데? 한국은 늘 우리 말을 들었다고. 이번에도 똑같을 거라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완전히 오판하고 계시는 거였죠. 오전 10시 CNN이 속보를 띄웠습니다. 실리콘밸리 이 10개 기업 트럼프 관세에 공개 반대. 화면에는 최고 경영자 명단이 스크롤되고 있었습니다. 해설자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죠. 이것은 미국 역사상 매우 드문 일입니다. 주요 기업들이 현 정부 정책의 집단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균열이 시작됐구나 싶었죠. 오후 1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나스닥이 또 폭락했습니다. 오전 거래에서만 3.9%가 빠졌죠. 주요 기술주들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엔비디아는 13%, 테슬라는 9%, 구글은 7% 급락했습니다. 이게 닷새째였습니다. 닷의 연속 폭락이었죠. 시장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책은 재앙이라고요. 저는 재무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야? 닷새 동안 나스닥 시가총액 83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으로요. 엔비디아만 해도 시총이 20% 가까이 날아갔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830조,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였죠. 오후 3시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테슬라 배터리 생산에도 한국 기술이 필수다. 이건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10분 만에 15만 개가 넘었죠. 대부분 머스크를 지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머스크가 옳다. 한국 없으면 전기차도 없다. 대통령이 미국 미래를 망치고 있다.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관세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철회를 요구하고 있었죠. 저는 구글 트렌드를 확인했습니다. 한 검색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죠. 코리아 디펜던시, 한국 의존도. 검색량이 일주일 전보다 800% 급증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이 얼마나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지를요. 저는 검색 결과들을 하나씩 클릭해 봤습니다.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죠. 미국 AI 산업, 한국 반도체 없이 작동 불가. 배터리부터 디스플레이까지 한국 기술 의존. 한국이 멈추면 실리콘밸리도 멈춘다. 모두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협력 대상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라는 거였죠. 저녁 6시 하원 의장실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 반도체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긴급 청문회를 소집합니다. 청문회는 4월호로 잡혔습니다. 증인 명단에는 주요 기술 기업 대표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죠. 저는 그 명단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청문회가 아니라 정책 재검토의 시작이 될 거라고요. 다음 날 아침 워싱턴 포스트가 일면 톱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술산업대 백악관 전례 없는 대립. 기사는 길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죠. 관세 발표 시장 폭락, AI 중단,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집단 반발까지. 기사 말미에는 전문가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MIT 경제학교 수였죠. 이것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 기술 패권의 이동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저는 기사를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오전 10시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구글 정부관계 담당 부사장이었죠. 빅터 상황은 알고 있지? 청문회 말이야? 우리 쪽에서 준비한 증언 자료 봤어? 아직인데. 보내줄게. 근데 내용이 좀 강해. 우리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입장을 밝힐 거야. 어느 정도인데 한국 기술 없이는 미국 기술 산업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 데이터와 팩트로 입증할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이메일로 받은 자료를 열어봤습니다. 내용이 충격적이었죠. 전 세계 GPU의 70%가 한국산 HBM을 사용합니다. AI 서버의 85%가 삼성 또는 SK 메모리로 작동하고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의 60%가 한국산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65%가 한국 기술이고요. 숫자들이 명확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없이 미래를 논할 수 없었죠. 오후 2시 뉴욕타임스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관세, 찬성 30%, 비스 반대 70%, 불과 일주일 만에 여론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발표 직후에는 찬성이 55%였거든요. 기사는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시장 폭락, AI 중단, 그리고 무엇보다 실리콘밸리의 집단 반발이 결정적이었다고요. 9월 21일 청문회 당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남아 생중계를 켰습니다. 의회 회의장이 카메라로 가득 차 있었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하원 외교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렸죠. 한국 반도체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증인은 엔비디아 정부관계 담당 부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준비된 성명서를 읽기 시작했죠. 현재 우리 산업은 심각한 공급망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HBM 공급 중단으로 GPU 생산이 27% 감소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현재 기술 수준에서 한국 외의 대체 공급처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면서 긴장했습니다. 다음 질문이 중요했거든요. 그럼 이 관세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기술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요. 다음은 구글 정책 담당 임원이었습니다. AI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의 90% 이상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그래프와 통계가 화면에 나타났죠. 공급 중단 시 미국 기술 산업 손실은 연간 78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미국의 테크 리더들이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었죠. 한국이 필수적이라고. 한국 없이는 미래도 없다고요. 청문회는 5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증인 9명이 나왔고 모두 비슷한 내용을 증언했습니다. 스승이 떠나자 교실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깨달았죠. 누가 진짜 필요한 존재인지를요. 저녁 7시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국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했죠. 기술의 진짜 중심이 어디인지를요. 청문회가 끝난 다음 날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요. 9월 22일 오전 저는 국방부 정보국에서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빅터 일본이 움직였어. 도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해. 1시간 후야. 저는 즉시 모니터를 켰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이 단상에 서 있었죠. 일본은 반도체 자금률을 높이기 위해 긴급 투자를 단행하겠습니다.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공백을 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코 웃음을 쳤습니다. 할 수 있다고요? 정말로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키옥시아와 르네사스를 중심으로 HBM 생산 라인을 구축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2년 내로 상용화를 목표로 합니다. 저는 즉시 분석팀에 연락했습니다. 일본의 HBM 기술 수준 어때? 한국보다 3년은 뒤처져 있습니다. 생산비는 2.3배 높고요. 성능은 전력 효율이 40% 낮습니다. 속도도 느리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였죠. 일본이 시도는 할 수 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후 2시 시장이 답을 내놨습니다. 일본 반도체 주식들이 잠깐 올랐다가 1시간 만에 다시 떨어졌죠.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발표가 공허한 약속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블룸버그가 즉각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일본의 HBM 도전 현실성 의문. 기사는 냉정했습니다. 기술 격차, 비용 문제, 시간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죠.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기까지 최소 5년. 그 사이 한국은 더 앞서갈 것. 저는 기사를 읽으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본마저 한국 앞에서 무력했죠. 그날 저녁 더 흥미로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러시아가 움직였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요. 외신이 보도했죠. 러시아 외교부 차관이 서울을 비공식 방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식 일정은 없었죠. 하지만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CIA 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러시아, 한국과의 기술 협력 타진 중. 보고서는 상세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제안한 내용이 나와 있었죠. 천연가스와 히토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반도체 기술을 얻겠다는 거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비공식 접촉 3차례 확인됨.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러시아마저 한국에 손을 벌리고 있었죠. 9월 24일 중국이 등장했습니다. 빌런으로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행위는 자유무역 질서를 해치는 것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이었죠. 한국은 기술을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아 전체의 안정을 위협합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서 피식 웃었습니다. 중국이 자유무역을 말하다니 아이러니였죠. 하지만 세계는 중국을 외면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이 즉각 반박했습니다. 한국은 정당한 경제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가 먼저였습니다. 인도 상무장관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죠. 한국의 기술 주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중국의 비난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역풍이 불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이 자국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죠. 우리는 왜 HBM을 못 만들어? 한국 욕할 시간에 기술 개발이나 해라. 중국이 뒤처진 건 한국 탓이 아니라 우리 탓이다. 저는 중국 SNS 번역본을 읽으면서 놀랐습니다. 중국인들조차 한국 편을 들고 있었죠. 그 사이 유럽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9월 26일 독일 경제부 장관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공식 일정이었죠. 하지만 내용은 비공개였습니다. 저는 독일 측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독일이 한국에 제안한 내용이었죠. K10 전략적 동반자 협정. 유럽 연합과 한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배타적 협력을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유럽은 장비와 소재를 제공하고 한국은 생산 기술을 공유하는 방식이었죠. 유럽 시장 우선 공급 보장. 저는 문서를 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럽마저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죠. 이틀 후 프랑스도 움직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죠. 프랑스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래 기술의 핵심입니다. 유럽은 한국과 함께 가야 합니다. CNN이 즉각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유럽, 한국 선택, 미국 고립 심화. 기사는 날카로웠습니다. 세계가 재편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미국 중심에서 한국 중심으로요. 저는 사무실에서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봤습니다. 움직임이 보였죠. 일본은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기술이 없었거든요. 러시아는 한국의 구애였습니다. 필요했으니까요. 중국은 비난했지만 외면당했습니다. 힘이 없었거든요. 유럽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요. 세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중심은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이었죠. 저는 그 지도를 보면서 전율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세계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9월 28일 저는 국무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유럽이 한국과 독자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배제하고요. 일본은요, 실패했습니다. 기술 격차를 못 따라잡습니다. 러시아는 한국과 물밑 접촉 중입니다. 확인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이 고립되고 있었죠. 중국의 비난은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역풍만 맞았고요. 정보국장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세계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한국을요.
그럼 우리는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고집을 버리거나 고립을 받아들이거나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답하지 못했죠. 그날 저녁 저는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유럽연합 15개국이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러시아는 비공식 접촉을 3차례 시도했고요. 인도와 동남아시아는 한국 편을 들었습니다. 일본은 대체 시도에 실패했습니다. 생산비가 2전 넘침에 성능은 40% 낮았거든요. 중국의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국제사회가 외면했고 자국민조차 비판했죠. 세계가 한국을 기준으로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에 불빛이 보였죠. 하지만 그 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심은 서울이었죠. 일본은 시도했지만 세계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중국의 목소리는 작아졌고 한국의 침묵은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였죠. 9월 미국은 칼을 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칼날은 엉뚱한 곳을 향했죠. 아침 8시 백악관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약속한 투자를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성명은 강경했습니다. 삼성이 조지아주에, SK하이닉스가 텍사스주에 약속한 3,200억 달러 투자를 당장 실행하라는 내용이었죠. 지연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저는 성명서를 읽으면서 불안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조치라니 대체 뭘 할 작정인지요? 오리 10시 한국 정부가 반응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에 나왔죠.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투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재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경영 판단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업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합니다. 짧고 단호했습니다. 사실상 거부였죠. 그리고 평소와 같던 어느 날 한국의 자존심을 짓밟는 최악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조지아주 엘라벨에 있는 현대일지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연방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국토안보부 수사국, 연방수사국, 마약단속국, 주류단 배화기 단속국, 연방보관관까지 마치 테러범을 잡으러 온 것 같았죠. 오전 7시 공장 건설 현장이 봉쇄됐습니다. 삽 75명이 체포됐습니다. 그중 306명이 한국인이었죠. LG에너지 솔루션 직원 301명, 장비 설치 협력 업체 기술자들 250여 명, 모두 배터리 생산 장비를 설치하러 온 전문 인력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너무 과했습니다. 명백한 보복이었거든요. CNN이 현장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이 수갑과 족쇄를 차고 버스에 실리고 있었습니다. 손목, 발목, 허리까지 쇠사슬로 묶인 모습이었죠. 마치 중범죄자를 다루는 것처럼요. 비자 위반 혐의로 사표 75명을 체포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수사국 특수요원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현장 단속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단속이 아니었습니다. 시위였죠. 한국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은 범죄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B1 비즈니스 비자나 전자여행 허가로 입국한 기술자들이었습니다. 한국산 장비를 설치하고 점검하는 당의 업무였죠. 이런 방식은 수년간 관행이었습니다. 미국에 같은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불법 노동자가 아닙니다.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전문 기술자들이 제조사 장비를 설치하는 건 비즈니스 활동입니다. 수년간 인정받아온 방식이에요. 하지만 이민세 관단속국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국이 폭발했습니다. 서울 거리마다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수갑찬 한국 기술자들의 모습이 반복 재생됐죠. 대한민국 국민이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이 분노했습니다. SNS는 순식간에 미국 규탄 게시물로 뒤덮였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인의 60%가 이번 단속에 반대했습니다. 댓글들은 더 격렬했죠. 이게 동맹국이 할 짓인가? 트럼프가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투자 따위 다 철회해버려. 청와대가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으로 날아갔죠.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국 총리의 언급은 미국을 완전히 당황하게 했죠. 저는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켰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지켜보고 있었죠. 총리의 표정이 단단했습니다.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도 없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최후 통첩이었죠.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투자 3.5억 달러는 우리 국민의 안전이 보장될 때만 가능합니다. 총리가 계속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일방적인 압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이었습니다. 한국 기자들의 얼굴에 자부심이 번졌고 외신 기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CNN이 즉각 자막을 띄웠습니다. 한국 총리, 미국의 강경 경고. 저는 화면을 보면서 전율했습니다. 약속국의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대등한 국가의 선언이었죠. 블룸버그가 긴급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투자 중단 시 미국 일자리 21만 개 손실. 기사는 상세했습니다. 조지아주만 매 10만 개, 텍사스주 6만 개, 기타 지역 7만 개, 총 21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였죠. 조지아 주지사가 급히 백악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주에만 8만 개 일자리가 달렸어요. 텍사스 주지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투자가 없으면 우리 제조업 부흥 계획이 무산됩니다. 주지사들은 다급했습니다. 유권자들을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거였죠. 오후 3시 의회가 들끓었습니다. 하원 의원 스미스 3명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죠. 이번 한국인 기술자 억류는 부당했다.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공화당 의원들이었습니다. 트럼프와 같은 당이었죠. 하지만 그들마저 반대편에 섰습니다. 이것은 일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파괴하는 것이다. 상원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양당 의원 15명이 백악관에 서한을 보냈죠. 한국과의 관계를 즉각 정상화하라. 의회가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악관 내부 문서가 언론에 유출됐습니다. 국가안보회의 보고서였죠. 저는 그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제목이 의미심장했습니다. 한국 상황평가.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첫 문장이 모든 걸 말해봤죠. 한국은 통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문서는 냉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우리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의존도를 고려할 때 협상력은 한국에 있습니다. 투자 중단 시 경제적 손실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저는 문서를 덮었습니다. 백악관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졌다는 걸요. 뉴욕타임스가 특종으로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내부 문서, 한국은 통제 불가. 헤드라인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통제할 수 없다고 인정한 거였죠. 전 세계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영국 가디언지 한국, 미국에 당당히 맞서다. 프랑스, 르몽드, 서울의 외교 승리. 독일 슈피겔 기술이 외교를 이긴다. 일본 아사히 신문 한국의 강단에 놀라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대등하게 맞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억류된 한국인들은 전세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자발적 출국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추방이 아니라 스스로 떠나는 거라고요. 법적 기록에 남지 않는 방식이었죠. 저는 애틀랜타 공항 생중계를 봤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이 비행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수갑도 족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들 미국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만이 아니었습니다. SK, 현대차, LG까지 한국 주요 기업들의 미국 프로젝트 22개가 중단 위기에 처했죠. 조지아 배터리 공장 건설은 3개월 지연됐습니다. 기술자들이 없으니 공사를 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이 보였죠. 하지만 그 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변했습니다. 그날 한국은 더 이상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강대국이었죠. 그들은 협상을 원했지만 한국은 선언을 했습니다. 세계는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진짜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요. 한국인 기술자들이 귀국한 다음 날 폭탄이 터졌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에서 나온 폭탄이었죠. 아침 9시 미국 경제분석국과 월가 투자은행들이 공동으로 긴급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메일로 받은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이 충격적이었죠. 한국 반도체 공급 중단의 경제적 영향 평가.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미국 향 공급이 지속 중단될 경우 연간 경제 손실은 78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780조,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저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보고서는 냉정하고 상세했죠.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투자 횟수 및 프로젝트 중단액은 210조 원으로 집계됩니다. AI 산업 매출은 9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제품 제조업은 45% 생산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숫자들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모두 재앙이었죠. 저는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결론 부분이었습니다. 삼성이 멈추면 미국 경제도 멈춥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오전 10시 CNBC가 긴급 특집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켰습니다. 스튜디오에는 경제 전문가 5명이 앉아 있었죠.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충격적입니다. 한 애널리스트가 말했습니다. 780조 원이라는 건 미국 GDP의 6%에 해당합니다. 한 나라, 아니 한 기업의 공급 중단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다른 전문가가 거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요. 패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이었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3부 항목들을 확인했죠. AI 산업 손실이 가장 컸습니다. 연간 320조 원이었습니다. 오픈 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모두 포함된 수치였죠. 반도체 제조업 손실이 270조 원이었습니다. 엔비디아, AMD, 인텔 모두 타격을 받았습니다. 전자제품 제조업이 150조 원, 애플, 델, HP가 포함됐죠. 합계가 780조를 넘었습니다. 오전 11시 월스트리트 저널이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삼성 없는 미국은 없다. 헤드라인이 자극적이었지만 내용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으면서 씁쓸했습니다. 미국 언론이 이런 제목을 단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기사는 상세했습니다. 산업별로 한국 의존도를 분석했죠. AI 서버 한국산 메모리 의존도 85%,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와 메모리 60%, 전기차 배터리 65%, 데이터 센터 HBM 90%. 미국 기술 산업의 모든 핵심 부품이 한국에서 옵니다. 기사의 결론이었습니다. 오후 1시 시장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보고서 발표 이후 나스닥이 4.7%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진 거였죠. 이건 단기 문제가 아니야. 한 펀드 매니저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보고서가 말하는 건 구조적 문제야. 우리 경제가 한국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지. 기술주들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엔비디아가 14%, 애플이 9%, 마이크로소프트가 7% 떨어졌습니다. 저는 재무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적 손실이 얼마야? 2주 동안 2조 8천억 원입니다. 담당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보고서대로라면 연간 780조가 더 나갈 겁니다. 저는 전화차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2조 8천억. 그것도 단 2주만 해요. 오후 3시 더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의 매출이 9% 감소했습니다. 단 한 달 만에요.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이 2% 줄었습니다. 아마존 앱 서비스는 10%,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11% 감소했죠. 고객들이 서비스 증설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한 기업 임원이 말했습니다. AI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당연한 결과죠. 더 심각한 건 AI 트래픽 회복률이었습니다. 석 달째 제로 프로였습니다. 오픈 AI의 챗GPT 훈련 중단 이후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던 거죠. 저는 그래프를 보면서 암담했습니다. 회복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후 5시 공화당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원 의원 12명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모두 공화당 소속이었죠. 트럼프와 같은 당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반도체 관세 철회를 요구합니다. 선임 상원 의원이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미국 경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증명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이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 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건 이례적이었거든요. 780조 원의 손실을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또 다른 의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자리를 지키려다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하원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공화당 의원 20명이 관세 철회 법안을 발의했죠. 대통령이 듣지 않으면 의회가 나서겠습니다. 하원 의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의회 복도를 걸으면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변하고 있었죠. 트럼프를 지지하던 사람들조차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9시 CNN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관세 찬성 23%대 반대 77% 불과 3주 만에 여론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발표 당시에는 찬성이 55%였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공화당 지지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공화당 지지자 중 62%가 관세 철회를 원했죠.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마저 돌아섰습니다. CNN 해설자가 분석했습니다. 보고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알았죠.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를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문장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기술 산업은 한국 반도체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공식 보고서에 이런 문장이 실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였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에 불빛이 보였죠. 그들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돌리는 건 한국이었다고요. 삼성이 멈추면 실리콘밸리도 멈춘다는 걸요.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패권의 이동이었죠. 기술의 중심이 워싱턴에서 서울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그걸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780조라는 숫자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백악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참모들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보고서를 읽었대. 뭐라고 하시던데? 아무 말씀 없으셨대. 그냥 침묵만. 저는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은 오지 않았습니다. 참모들만 모여 있었죠.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답이 없었거든요. 미국은 패배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보고서가 그걸 강요했죠. 780조라는 숫자가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초강대국이 누구인지를요. 780조 보고서가 나온 다음 날 한국이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번엔 미래를 보여줬죠. 서울 강남에 있는 삼성전자 본사 대강당이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죠. 초대장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미래를 공개합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생중계를 켰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했거든요. 삼성 반도체 연구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뒤로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죠. 오늘 우리는 역사를 바꿀 발표를 합니다. 연구소장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카이스트와 공동으로 개발한 상온 초전도 양자칩입니다. 화면에 작은 칩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였죠. 하지만 그 작은 칩이 세상을 뒤흔들 거였습니다. 이 칩은 상곤에서 작동합니다.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곤이라는 말에 모두 놀란 거였죠. 양자 컴퓨터는 영하 233도의 극저온이 필요했습니다. 냉각 비용만 천문학적이었죠. 하지만 삼성의 칩은 달랐습니다. 실온에서 작동했습니다. 냉각 비용은 제로입니다. 그리고 연산 효율은 기존 양자칩 대비 1200배 향상됐습니다. 1200배. 저는 화면을 보면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건 혁명이었습니다. 연구소장이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양자칩 양산체제에 돌입합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죠. 언제부터 상용화가 가능합니까? 내년 상반기입니다. 생산 규모는 연간 100만 유닛을 목표로 합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죠. 실리콘 시대가 끝나고 양자 시대가 시작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기 무섭게 세계가 요동쳤습니다. MIT가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양자 컴퓨터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죠. 기존 접근 방식으로는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MIT 연구소장이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IBM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15년간 진행해온 양자칩 개발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죠.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경악했습니다. MIT와 IBM이 포기한다뇨? 세계 최고의 기술 기관들이 백기를 든 겁니다. 유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독일 정부가 삼성에 공식 제안을 보냈습니다. 양자통신 규격을 한국 기술 중심으로 논의하자는 내용이었죠. 프랑스도 뒤따랐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한국과 양자기술 협력 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표준이 될 것입니다. 독일 연구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흐름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세계 15개국이 참여하던 양자 컴퓨터 공동 연구팀이 해체됐습니다. 각국이 독자적으로 한국과 협력하는 길을 선택한 거였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전율했습니다. 기술 패권이 완전히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삼성이 또 한 방을 날렸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특별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AI 로봇이었죠. 저는 생중계로 봤습니다. 무대 위에 인간형 로봇이 서 있었습니다. 키는 170cm 정도였죠. 외형은 사람과 거의 구분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삼성 AI 로봇 프로토타입입니다. 개발팀장이 소개했습니다. 양자칩 기반 AI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걷고 뛰고 계단을 오르고 물건을 집었죠. 동작이 매끄러웠습니다. 기존 로봇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대화가 가능합니다. 개발팀장이 로봇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 로봇이 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자연스러웠죠. 좋습니다. 많은 분들 앞에 서니 설레네요.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놀라워하는 표정들이었죠. 이 로봇은 학습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진화합니다. 개발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양자칩 덕분에 가능한 일입니다. 시연 영상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3억을 넘었죠.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한국이 미래를 만들고 있다. 테슬라 로봇보다 훨씬 앞섰네. 세계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뉴욕타임스 실리콘의 시대가 끝났다. 워싱턴 포스트 양자혁명의 중심은 서울, 파이네이션 타임스 한국이 미래 기술을 장악했다. 일본 니온 게이자의 일본은 이미 뒤처졌다.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미래를 주도하고 있다고요. 저는 워싱턴에서 그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씁쓸했죠.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우리가 세계를 이끈다고 생각했거든요. 백악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참모들이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양자칩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상원 작동,
냉각 비용제로 효율은 1200배입니다. 우리 기술과 비교하면 누군가 물었습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아직 영하 273도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MIT와 IBM이 연구를 중단했습니다. 따라잡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럽은요, 한국 편으로 넘어갔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양자기술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AI 로봇입니다. 양자칩 기반이라 연산 능력이 압도적입니다. 테슬라 로봇과 비교하면 3년은 앞섰습니다. 회의실에 한숨소리가 퍼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답이 없었거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보였죠. 하지만 그 하늘이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삼성 발표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한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로봇이 말하는 장면이었죠. 우리는 더 이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서갑니다. 개발팀장의 마지막 멘트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곱씹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선도자였습니다. 반도체에서 시작된 전쟁은 양자와 AI로 확장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모든 전선에서 앞서 있었습니다. 세계는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했냐고요? 하지만 저는 알았죠.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 준비해왔습니다. 반도체에 올인하고 기술자를 키우고 연구에 투자했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실리콘의 시대가 끝나고 양자의 새벽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죠.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싸울까요? 아니면 협력할까요? 저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죠. 한국과 손잡는 것. 그것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미래는 한국이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삼성의 양자칩 발표가 있은 후 저는 한국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해하려고 뭐로 노력했죠. 저는 백악관 사무실에서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역사, 경제 발전, 산업화 과정, 모든 걸 읽었죠. 왜 한국만 이렇게 버틸 수 있었을까? 왜 다른 나라들은 무너졌는데 한국만은 굴복하지 않았을까?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 연파일은 1998년 자료였습니다. IMF 외환위기였죠. 저는 당시 뉴스 영상들을 봤습니다. 화면 속 한국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국가부도 위기였죠.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고 실업자가 거리에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들이 금을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자발적으로요. 영상 속에서 노인이 결혼 반지를 벗어내 놓았습니다. 젊은 엄마가 금목걸이를 기부했죠. 아이들은 돼지 저금통을 깼습니다. 나라가 위기니까요. 당연히 도와야죠. 한 시민의 인터뷰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35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모은 금이 227톤이었죠. 그 돈으로 외채를 갚았습니다. 이건 경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신이었죠. 저는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1953년 자료를 열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해였죠.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폐허였습니다. 완전한 폐허였죠. 건물은 무너지고 도로는 끊겼고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1인당 GDP 67달러.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아프리카보다 가난했죠.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했습니다. 폐허 위에 공장을 세웠죠. 기술이 없으면 배웠습니다. 돈이 없으면 빌렸습니다. 길이 없으면 만들었습니다. 저는 사진 한 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현장이었죠. 1970년대였습니다. 인부들이 곡괭이와 삽으로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중장비가 부족했거든요. 손으로 산을 깎고 발로 다졌습니다.
이 길을 내야 나라가 산다. 당시 대통령의 연설이었습니다. 그들은 2년 반 만에 사더비 18km인 고속도로를 완성했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해냈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조선업이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 한국은 배 한 척 제대로 못 만들었습니다. 기수도 경험도 없었죠. 하지만 그들은 도전했습니다. 유럽에서 설계도를 사왔습니다. 일본에서 기술자를 데려왔습니다. 밤낮 없이 배웠죠. 10년 후 한국은 세계 1위 조선국이 됐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조선 소벽에 붙어있던 문구였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한국이었구나 싶었죠. 반도체의 자료를 열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 삼성이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모두 미쳤다고 했죠. 기수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세계 최첨단 산업에 뛰어든다고요. 반도체는 쌀보다 중요합니다. 삼성 회장의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올인했습니다. 회사 전 재산을 걸었죠. 기술자들을 미국으로 보내 배우게 했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년 후 삼성은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됐습니다. 40년 후인 지금 삼성은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한국은 늘 이랬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버텼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죠. 왜일까요?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한국 국민 인터뷰 영상에서였죠.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아왔어요. 70대 노인의 말이었습니다.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겪었고 위기도 여러 번 겪었죠. 그런데 매번 이겨냈어요. 어떻게요? 함께 버텼으니까요. 또 다른 시민이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폐허에서 나라를 일으켰어요. 우리는 그걸 지키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이건 경제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의 전쟁이었죠. 한국은 생존의 역사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70년 전 GDP 67달러에서 시작해 지금은 40,00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600배 성장이었죠.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속도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었습니다. 막히면 뚫었습니다. 무너지면 다시 세웠죠. IMF 때 금을 모았던 것처럼 전쟁 후 맨손으로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이번에도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신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자립도가 98%였습니다. 핵심 기술의 98%를 스스로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반도체, 조선, 방산, 세 분야 모두 세계 1위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자와 AA까지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고 실행이었고 의지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국무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릅니다. 압박으로 굴복시킬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국무장관이 물었습니다. 한국은 생존의 DNA를 가진 나라입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1953년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입니다. 1998년 국가부도 위기였습니다. 국민들이 금을 모아 극복했습니다. 그들은 위기 때마다 오히려 단결했습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협력해야 합니다. 압박이 아니라요. 제가 답했습니다. 그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국무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 거였죠. 그날 저녁 저는 한국 역사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해 고속도로를 만들고 조선소를 세우고 반도체 공장을 짓는 과정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느 공장 노동자의 인터뷰였죠? 힘들죠? 당연히 힘들어요. 근데 포기는 안 해요. 우리 부모님이 더 힘들었거든요. 그분들이 이뤄낸 걸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경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신의 역사였죠.
한국은 단지 기술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국가를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폐허 위에서요. 그리고 그 정신은 지금도 살아 있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도, 관세에도, 기술자 구금에도 굴복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들은 더 큰 위기를 견뎌왔으니까요. 저는 컴퓨터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의 별이 보였습니다. 저 별들처럼 한국도 어두운 시대를 헤쳐왔구나 싶었죠. 그리고 지금 그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보호국이 아닌 동등한 강대국으로 대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요. 기술로 세계를 움직이는 새로운 형태의 초강 대국으로요. 그들은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었고 막히면 뚫었습니다. 이건 경제가 아니라 정신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지금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세계는 변했습니다. 트럼프의 100% 관세로 시작된 전쟁은 한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숨을 멈추자 인공지능이 멈췄고 실리콘밸리가 무너졌습니다. 미국은 780조 원의 손실을 인정했고 한국인 기술자들을 석방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1953년 폐허에서 시작해 70년 만에 세계를 움직이는 초강대국이 됐습니다. IMF 금모기의 정신, 전쟁 후 맨손으로 나라를 세운 DNA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압니다. 미래의 열쇠를 준 건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것을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앞서갑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는 민족,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내일은 더 나은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